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행시 예비순환 시작할 텐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행정법을 처음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최근에는 또 로스쿨 생겨가지고 학부에 법과대이 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법학 수업 듣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막, 로스쿨 생겨도 나름대로 법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전처럼 원활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처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얘기 잠깐 하면, 저도 이제 법학을 다닌 적이 없어요. 다닌 적 없고, 로스쿨 다니긴 했는데, 근데 그건 행시 붙은 다음에 간 거고, 저도 이제 공부를 언제 했냐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 그때 행시를 했어요. 나이가 한 많이 먹고 온 상태에서 했겠죠. 근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어떤 특정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학교 들어오니까 학교 다닐 때 형들이 이제 그때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했죠. 나 행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 형이 저한테 말렸어요. 그러니까 뭘 말렸냐면 신림동 가서 듣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이제 그 형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행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행정법이나 민포총칙이 있었거든요. 민포총칙도 1차에서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법 과목을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전혀 이제 법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학과 수업만 듣고 법학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실행동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네가 처음부터 고생을 할 거다.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추천해 주냐면 노량진 가서 체육 강의 들으라 해가지고 그러면 듣고 나서 실행 강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림동 가가지고 한 2달을 수업을 들었어요. 신림동 강의는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2번씩. 그래서 2달 강의하는데 이제 쉽게 강의를 하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행정법을 처음 이제 잘 어렵지 않게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1차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1차를 지금 피스를 보지만 그 당시에는 뭐 1차를 지금 피스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헌법, 뭐 행정법, 행정학, 영어, 한국사를 봤어요. 1차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행정법이 이제 1, 2차 공통 과목이죠. 1, 2차 공통 과목을 했었죠. 그래서 1차를 그때 봤는데 이제 85점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행정법이 잘 나왔죠. 시국 강의 듣고 와서 이제 85점 맞았어요. 잘 받았죠. 이제 근데 왜 떨어졌냐? 한국사가 60점, 70점 못 남았어요. 요새 여러분들 한국사를 이제 검정 시험인가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보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뭐 안 봐가지고 어떻게 한국사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한국사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조상들은 책은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책도 많이 쓰고 탑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비석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다음 주 15세기 책이 아닌 것은 다음 주 17세기 탑이 아닌 것은 다음은 13세기 비석이 아닌 것 이런 식이 나오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1차 이렇게 떨어져서 2년 차에 신림동에 들어왔어요. 신림동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들어왔는데 나중에 1차 붙고 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아는 형들이나 동기들이 와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 2차 시험 할 때고 1차 시험 할 때는 혼자 왔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신림동에 와가지고요. 책 보는 거밖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씩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행정법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변호사분이 처음 와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해준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가 어디냐면 노트 표시했어요. 3페이지에 사리풀이 구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9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까지 있어요.
이제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는 노트가 2페이지짜리였어요. 2페이지짜리인데 목차만 있었던 거죠. 목차만 이렇게 2페이지, 한 페이지에 이게 2페이지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때 그 선생님이 만들어준 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노트를 정리하는 건데 2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이걸 강의 듣고 첫날 강의를 듣고 행정법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났고 했었고 실제로 끝났죠. 더 이상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2차 강의, 1차 붙고 2차 강의 하면서 답안지 쓰는 강의만, 모강만 열심히 듣고 기본 강의 안 들었었는데, 그래서 행정법 체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저처럼 저도 여러분들처럼 법학을 공부한 적 없는 상태에서, 노베이스 상태에서 행정법을 했었고요. 행정법 하려면 그 전에 뭐 법학개론이라든가 민법 총칙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하고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제 행정법 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면 다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책이 지금 안 나왔는데 책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책이 원래는 제 서브노트였어요. 서브노트. 제가 공부할 때 만든 서브노트였는데 한 400페이지짜리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집어넣다 보니까 한 800페이지가 좀 넘는데 한 830페이지 정도는 될 거야 아마. 그래도 행시에 나오는 그런 주요 쟁점들은 기출 쟁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표시 보면은 변호사 하시면 객관식 기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행시 하신 분들은 객관식 기출은 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행시나 변호사 하시면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출 표시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저 이 책 서브노트 가지고 이제 행시도 붙고, 행시할 때 만들었으니까 행시할 때 붙고 시험 붙고 나중에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로스쿨 들어가면서 이제 행정법 학점 따고 그랬던 책 서브노트였어요.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된다. 책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행정법을 이제 처음 하시더라도 선고점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행정법 특성을 잠깐 볼게요. 이것은 이제 학문적인 특성이 아니고요. 이제 수험적인 측면의 특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사법이 있어요. 민사법. 민사법에는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민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죠. 이제 이게 실체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체법을 이제 구현해낸 과정을 소송을 통해서 구현해낸 과정을 설명한 게 민사소송법이죠. 형사법도 있어요. 형사법에는 형법이라는 거 있죠. 형법 있고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예, 형법도 실체법이죠. 죄를 지은 어떤 것 저지르면 죄가 된다, 그런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를 정해놓은 게 형사소송법이고,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이 실체법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법을 공부해요. 이렇게 실체법 공부하고 소송법 공부하니까 이 안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행정법은 뭐냐면, 행정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실체법이랑 소송법이랑 섞여 있어요. 실체법이랑 소송법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실체법은 이제 행정법 안에 이제 소송법이 있고, 실체법 먼저 공부한 다음에 소송법을 따로 같이 앞에서 실체법 공부하고 나중에 소송법을 뒤에서 공부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민사법이나 형사처럼 형법대로 민법대로 시험을 내고, 민사법대로 형사법대로 시험을 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내요. 시험에서는 섞어서 내요. 섞어서. 그래서 이 사례풀이 구조가 이렇게 이제 이걸 감안해서 낸 거예요. 이 실체법하고 소송법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실체법은 앞에 행정법 서론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 나와요. 일반 행정작용법, 그 다음에
행정사 의무학부수단, 의무이행, 학부수단, 그 다음에 강론의 특별행정법 적용, 이게 나와요. 나오고, 소송법은 뭐다? 여기는 이제, 손실보상권, 손실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실체법하고 소송법 같이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섞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체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체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전체적 체계를. 근데 여기서 전체적 체계는 뭐냐면 이제 기본서 순서대로 이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서 순서대로 이해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3페이지부터 있는 사례 풀이구조 있죠. 그런 사고로 그렇게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례 풀이구조대로 사례 풀이구조 방식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서 있고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행정법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이제 사례풀이를 할 때 행정법 어떻게 체계 잡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습을 하실 때 이제 예습을 하시는데 복습을 위주로 하세요. 복습을 위주로 하시고 예습은 어떻게 하시냐면 목차를 보고 오세요. 목차를 내용까지 다 내용 전부를 다 보실 건 없고요. 목차를 보시고 목차를 보는데 소목차까지 있잖아요. 소목차까지 보시고 판례목차 있어요. 판례목차.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보시면 책 교재 보시면 잠깐만요.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보면 판례 항상 목차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개헌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죠. 소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적극은 인정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목차를 좀 주로 잘 읽어오세요. 목차를. 왜냐면 왜 목차를 이제 이 책 나오면 앞에서 머릿말에다 써놓긴 했는데 머릿말을 써놓긴 했어요. 이제 판례 목차를 잘 활용하세요. 판례 목차를. 예습하실 때 목차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데 판례 목차까지 반드시 읽어오세요. 왜냐면 이 판례 목차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 판례 목차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여기서 실험대에서 공부할 때 2차 공부할 때 여름이었어요. 외대에선가 특강을 들었는데 홍동선 교수님이 이제 특강을 내가지고 그걸 들어 다녔어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들어 다니는데 멀지 않아요. 여기서 외대까지는.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교수님이 그 당시에 사법시험이죠. 사법시험 채점한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법시험에 8페이지 답안을 썼는데 다른 학생들은 8페이지를 꽉꽉 쓰는 거죠. 꽉 채워가지고 알아보지 못한 글씨로 꽉꽉 채워 쓰는데 어떤 답안지 보니까 6페이지 썼더래요. 6페이지 썼다는 거죠. 근데 다른 답안지는 뭐 열심히 막 썼는데 6페이지밖에 안 썼네? 글씨도 되게 예쁘대요. 또 글씨도 엄청 예쁘대요. 아마 여자분 글씨였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겠죠? 글씨도 예쁘다. 정확히 여자들 쓰는 글씨 있죠? 그런 식으로 글씨도 예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8페이지 써가지고 썼는데 6페이지밖에 안 써서 글씨에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는 거니까 6페이지밖에 안 써서 대충 점수 주려 했는데 채점을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답안지를 읽어보셨대요. 그런데 6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더래요. 6페이지 안에 남들은 8페이지 써도 좀 누락이 있는데 6페이지 써도 좀 누락이 있는데
이 학생은 6배 썼는데 논점 누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논점 누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써가지고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이 이제 다른 과목 점수를 몰라요. 채점을 하신 교수님들은 자기가 채점한 학생의 점수만 알지 이 학생이 다른 과목 점수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과목에서 까락만 안 나오면 행정법 때문에 시험 붙으라 해가지고 7점 넘게 뒀대요. 7점 넘게. 뭐냐면 교수님이 이제 키워드로 다 썼다는 거죠. 키워드로 빠지지 않게 물어보는 논점에서 논점 누락하지 않고 간결하게 키워드 가지고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잘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왜 판례 목차를 가지고 키워드 활용하셨겠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나온 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오는 책도 보면 판례 목차 대부분 책이 다 있어요. 판례 목차 다 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판례 목차가 없었거든요. 판결 의지만 했어요. 판결 의지만. 지금은 이제 책들은 제 책은 이제 친절하게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죠? 줄줄 쳐놨어요. 친절하게. 근데 그 당시 대부분 책들은 되게 불친절해가지고 이렇게 판례도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이렇게 해놓지만 지금 책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그 당시 책들은 색깔도 안 다르게 해놓고 본문에 판례를 딱 붙여놓죠. 한 판례 하나 읽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한참 시간 걸리고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키워드를. 그 당시에 판결 요지를 읽고 판례 목차 없었으니까 판결 요지를 읽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키워드 뽑아내가지고 한 줄이나 2줄 정도 해서 판결 요지를 읽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한 줄, 2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는 반드시 이거 쓴다. 리딩 판례를 하는데 리딩 판례는 지금 어떤 판례가 리딩 케이스인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제 모든 판례를 정리할 필요는 없고 리딩 케이스 각 쟁점별로 리딩 케이스가 있어요. 리딩 판례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 판례는 판결지 읽고 키워드를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써볼트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판례 목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판례 목차를 활용하셔서 키워드로 활용하시면 돼요. 키워드로. 아셨죠? 키워드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키워드를 활용하시고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 있으면 논점 누락만 없으면 점수는 엄청 잘 나와요. 이게 논점 누락이 있거나 점수가 안 나는 이유는 논점 파악도 안 되고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논점 파악은 했는데 논점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수가 안 나는 거지. 논점 누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워드 간결하게 답안을 쓰면 점수는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판례 목차를 예습하실 때는 키워드 판례 목차 가지고 보시는데 이제 왜 보냐? 이게 키워드다. 그다음에 이제 복습을 예습 이 정도 하시고 예습은 이제 목차 순서로만 목차를 가지고 쭉쭉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목차만 보세요. 그냥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 목차까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이제 복습을 착실하게 하셔야죠. 아셨죠? 복습을 착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집 얘기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제 사례집 봐도 되나요? 기본 강의 듣는데 ABC랑 강의 듣는데 사례집 봤으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사례집 ABC랑 들을 때 굳이 궁극적인 사례집을 봐야 되죠. 사례집 봐야 되는데 예수는 단계에서 사례집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는 단계에서는. 왜냐면 그 행정법이라는 게 이제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공부했다. 100페이지 공부했으면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면 풀려요.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쟁점을 다 못 잡아도 100페이지 책을 이제
읽다 보면 100페이지 책에 있는 교과서를 읽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집을 보면 이해가 돼요. 쭉쭉 이해가 돼요. 민법, 형법이나 민사형법이나 형사법 다른 거면 다 그래요. 근데 행정법은요? 100페이지를 공부할 때 해서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면요?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체계를 안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집을 보면 이게 외계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외계어예요. 그래서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사례집 보지 말고요. 물론 그 전에 행정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지금 같이 들으면서 사례집 봐도 상관없지만 지금 만약에 행정법을 처음 하신 분이라면 굳이 사례집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본서 보는데 집중을 하세요. 기본서 보는데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제 노트에 있는 사례 풀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 100번 보세요. 100번. 사례 풀이고 구조를 100번 보세요. 100번. 이제 앞에 있는 사례 풀이고가 있는 그림만 잔뜩 있잖아요. 이 그림만 잔뜩 있는데 이게 뒤에 다 나와요. 또 뒤에 다 나와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이게 사례 풀이조가 2페이지짜리였어요. 2페이지짜리였는데 강의하다 보면 판서를 하게 되잖아요. 판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라서 노트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페이지짜리였는데 13페이지인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2페이지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건데 판서를 하다 보니까 노트 표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 표기를 할 때 판서할 때 노트 표기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강의 집중하라고 추가로 더 넣는 것 뿐이고 사례 풀이도에 나오는 그 그림이나 것들은 다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그래서 사례 풀이 구조를 한 100번 보세요. 이걸 100번 보세요. 100번.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쭉쭉쭉쭉. 기본서 같이 읽어가면서 기본서 보면서 같이 사례 풀이 13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기본서 같이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한 100번 보세요. 100번. 그러면 저도 이것을 한 500번 봤어요. 공부할 동안에 2페이지짜리를 500번 봤어. 500번. 2페이지 보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례 풀이조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 체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행정법은 전체 체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이게 사례 풀이가 가능하다. 그래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논점을 잡는 연습해야 되는데 사례 풀면서 논점 잡는 연습할 텐데 그때 답안지 쓸 때 키워드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답안지 쓰면 간결한 답안지가 된다. 점수가 잘 나온다. 그래서 체계 잡는 것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정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 계속 해도 힘들어요. 이거. 근데 이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법같이 재밌는 과목도 없어요. 행정법처럼 재밌는 과목도 없어요. 근데 이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매기어처럼 들리죠.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형법 잘하는 친구들이 민법이나 형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행정법을 잘한다? 그렇지는 않았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민법하고 형법을 잘하는데 행정법 유난히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정법이 생겨먹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OT는 이렇게 이런 데를 해주시고 정리하면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체 체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노트 사례 풀이고 있잖아요. 좀 이따 할 텐데 13페이지 되는 것을 한 100번 읽는다. 100번. 저는 500번 읽었어요. 500번 읽었어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기본서 같이 펴놓고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2페이지를 봅시다. 노트를 들어갑시다. 이제 행정법의 전체 개관인데 이것은 한 페이지에
행정법 전체적인 내용을 한 페이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체계를 잡는다기보다 행정법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해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례풀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기본성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행정법이 뭐냐면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관한 법이다. 뭐 국내 공법이라 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정에 관한 행정조직법이 있어요. 강론이 나오고요. 행정자격법은 뭐가 있냐면 일반 행정법 서론, 1편 나오죠. 1편. 그 다음에 2편에 일반 행정자격법, 그 다음에 3편에 행정상 의무합법수단, 의무 이행 합법수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일반 특별행정자격법, 일반이죠, 특별이죠. 여기 행정조직법하고 특별행정자격법을 이제 강론에서 따라 배우죠. 이렇게 있고요. 구제법은 여기 이제 행정구제법인데 손실보상 청구권, 손실보상하는 거, 국가배상 청구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정법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편, 여기 1편, 여기 2편, 여기 3편, 여기 전체가 4편, 여기 5편, 여기가 6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법이. 근데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데 여기서도 순서가 맞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었다. 행정법이 노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을 이렇게 생겼다. 지울게요. 이제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체 체계 작성에서 행정법 관계 당사자. 이게 이제 영화로 보면 등장인물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주연 배우 누구, 남자 주연 누구, 여자 주연 누구, 조연 누구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행정법 공부할 때도 등장인물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행정법 관계 당사자입니다. 행정법 관계 당사자. 행정법에서는 누가 등장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행정 주체예요. 행정에 관한 이제 주체가 행정 주체. 누가 있냐면 국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고요. 다시 나옵니다. 이거 협의공공단체. 협의공공단체가 있고요. 공무수사 사인이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와요.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협의공공단체, 공무수사 사인. 이 사람이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무수사 사인 했을 때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일 수도 있고요. 자연이 우리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근데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은 공법인일 수도 있고요. 사법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뭐 재단일 수도 있고요. 사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민청에서 공부한 건데, 민청에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공무수사 사인이다. 근데 행정법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공무수사 사인은 이론적으로는 자연인, 법인, 법인지는 공법인, 사법인, 법률경비, 사단, 재단 다 포함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데 이고 실질적으로 행정법에서는 자연인하고요. 이 공법인이 공무수사 사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 자연인 경우 우리 같은 사람, 공법인, 공공업무하는 법인 이런 법인들이 행정법에서 공무수사 사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행정 주체가 행정법에서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 소송에 이 사람들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돼요. 당사자 소송에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돼요. 그럼 이 당사자 소송은 뭐냐? 당사자 소송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민사소송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민사소송이랑. 민사소송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돈을 빌렸어요. 제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를 상대로 이제 돈 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1,000만 원 달랬으면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법원이 5군데 있어요. 서울에서는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법원에다가 하면 되죠. 그럼 당사자는 뭐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어떻게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붙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이제 시험 붙어가지고 5공직 시험이 돼가지고 5급 4급관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한 달 일을 하면 이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월급을 안 줘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그럴 일 없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월급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월급 지급 청구 소송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한다? 서울행정법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0만 원 달라고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 하나 칩시다. 이게 저예요. 그럼 어디 한다고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형태는 똑같아요. 여기도 월급 돈 달라는 거죠. 1,000만 원도 돈 달라는 거죠.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이 밑에 있는 소송은 민사관계고요. 여러분들 간의 저의 관계는 이제 사법상의 관계이고요.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 관계는 공법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 지급 청구서 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는 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한다. 이것만 차이겠다. 그러니까 당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은 똑같은 건데 민사소송은 이제 민사법원 이제 법률 용어를 일반화 시킬게요. 민사법원에다가 민사관계니까 민사법원에 하는 거고요. 당사소송은 공법관계에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이것만 차이다. 이것만 차이다. 나머지 다 똑같다.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은 똑같다. 왜냐면 왜 자꾸 당사소송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당사소송에 관한 판례가 9개 있었어요. 9개. 판례가 9개 있었어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 지우고 안 배우고 이제 공부를 시험장 갔는데 지금은요. 당사소송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험도 나오고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사소송하고 민사는 똑같은데 절차는 다 똑같은데 이 당사소송은 공법관계고 민사소송은 합법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소송하고요. 이제 민사소송은 민사관계는 민사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 정도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일단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또 나와요. 나오니까 저거 모른다 해가지고 뭐 하실 거 없어요. 노트에 있는 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체가 나왔어요. 이렇게 국가, 지자체, 협의 공모단체, 공모스타 사인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당사성의 원고이거나 피고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말하는 게 아니죠. 지자체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단체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감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의 기대임이에요. 국가, 지자체, 협의 공모단체, 공수사 사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행정청. 그럼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에 뭐가 있냐면 장관. 장관 말고도 많아요. 근데 지자체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누구다? 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관할구청장 그런 사람들. 여기서 조직하게 말하면 협의 공모단체하고 공모수탁사회는 똑같아요. 여기가 이 협의 공모단체하고요, 공모수탁사회는 행정 주체이기도 하고요, 행정청이기도 해요. 그래서 행정청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알아두시면 그 조직이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두머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게 행정청이 장관이 되는데 장관 말고도 대통령도 행정청이에요. 그리고 헌법 공부할 때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고 국구통수권을 갖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대통령이 헌법상 지위를 공부를 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요, 행정청. 우두머리.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 우두면 누구? 우두머리는? 관할경찰서의 우두머리. 관할경찰서장. 각 조직에 우두머리를 그냥 행정청은 각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에서는요. 관할세무서의 우두면 누구예요? 관할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실 때 행정학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배우잖아요. 그 기구를 배우는데 그 기구의 우두머리가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자체는 이제 여기 장인데 이제 관악구를 보면 관악구청장이 행정청이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청장, 관악경찰서장, 관악세무서장, 관악소방서장도 있겠네요. 소방서장. 관악소방서장도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국가기관이고요. 이쪽은 지자체고요. 관악구에도 이제 우두머리가 많아요. 관악구청장도 우두머리고요. 관악경찰서장도 우두머리고요. 관악세무서장도 우두머리고요. 관악소방서장도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그리고 협의 공공단체하고 공수사사회는 행정주체이기도 하고 행정청이기도 하고 같다. 그러면 이게 행정청이 행정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이 사람들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돼요. 항고소송의 피고가 돼요. 원고는 안 돼요. 원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고소송, 뭔가를 항고라는 것은 뭔가를 다툰다는 의미인데, 장관, 경찰서장, 세무서장, 처방서장, 관할구청장 또는 협의공고단체 또는 공무수사사인이 사인을 향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요. 행위하는데 국민한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받은 국민이 다투고 싶어요.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을 하는데 그걸 누구로 피고를 하냐? 이 사람들을 피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에 피고만 돼요. 피고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당사소송에서는 원고로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는데 행정청은 항고소송에 피고만 돼요. 피고만. 원고는 안 돼요. 아셨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행정법을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뭐 가면 갈수록 계속 힘들지만 그래도 회전자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개념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도 인내심 갖고 보세요. 한 100번 보세요. 100번. 노트 얼마 안 되잖아요. 노트 얼마 안 되니까 100번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지울게요. 이제 행정청이 이제 사인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인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행정청이 이제 서울 관악경찰서장이겠죠. 관악경찰서장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해요. 행정작용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고 칩시다. 행정작용을 한다고 하죠. 행정작용. 그러면 이 사인 갑은 여기 갑을 할게요. 이 갑은 이 행정청에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다투고 싶어 할 건데 그건 나중에 또 노트에 제목을 읽고 행정작용 하는데 여기서 행정작용이 뭐가 적용이 되냐면 법치행정 원리가 적용돼요. 법치행정 원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 산악경찰서장이 사인이 음주운전했다 해서 아무렇게나 운전면허 취소하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운전면허 음주운전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데 나쁜 건 했다 해서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운전면허 취소할 때 일정한 절차를 지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치행정 원리를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돼요. 이 법치행정 원리가 뭐가 있다? 법률유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음주운전 한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위. 이 법률의 위는 뭐냐면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네, 여기서 보시면 하사표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행정법 일반칙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위는 이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법도 지켜야 되고요. 법률도 지켜야 되고요. 법규명령도 지켜야 되고요. 조례도 지켜야 되고요. 규칙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칙도 지켜야 돼요. 법률위가 포괄적인 의미예요. 근데 사례에서는 이런 건 안 나와요. 사례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칙이 나와요. 일반칙이 다시 나옵니다.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행정자해고소의법리, 부당결부금지원칙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할 겁니다. 다시. 법률위는 행정법 일반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행정청이 사인한테 어떤 처분을 할 때 행정작용할 때 법치행정 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 풀 때는 이제 법치행정 원리다. 법에 근거했어야 되고요. 법률을 지켜야 되고. 이 법률위는 우리 사례에서는 행정법 일반 원칙을 말해요. 행정법 일반 원칙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 사인이 권리 주체인 경우도 있고요. 사인이 권리 주체인 경우도 있고요. 사인이 행정의 객체인 경우도 있어요. 행정의 객체. 이것은 권리 주체는 원래 이것은 민법 개념이에요. 민법 개념. 행정의 객체는 뭐냐면 행정법의 개념이고, 그래서 똑같이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법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이면 법원 중에 공법인일 수도 있고요. 사법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격 없는 자단일 수도 있고요. 사단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권리 주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당사소송에 피고가 되거나 원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행정 주체가 당사성이 원고가 되거나 표고가 된다고 했죠. 사회는 권리 주체로서 당사의 표고가 되거나 원고가 된다고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 주체가 원고가 되면요, 사연이 표고가 되고요. 사연이 원고가 되면요, 행정 주체가 표고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 대칭적인 개념입니다. 다 대칭적인 개념. 그 다음에 행정의 객체는 뭐냐, 객체는 뭐냐, 행정법을 주로 다루는 건데, 항고소송이 원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항고소송이 원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여기,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행정주체는 당사 소송의 원고, 행정주체는 당사 소송의 원고 또는 표가 될 수 있고요. 행정청은 항고소송의 표가 되고요. 사회는 거래 주체로서 당사 소송의 표거나 원고가 되고요. 이건 대칭적인 거죠, 대칭적인 거. 근데 사회는 행정 객체로서 이렇게 행정 객체가 뭐냐면 여기 운전만 취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행정 객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정 객체로서 항고소송에 원고된다. 누굴 상대로? 행정청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했어요. 이제 당사소송도 하고 항고소송도 하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세하게. 행정법에서 밑에 표가 있는데 표가 행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을 다 써놓고 있어요. 뭐 손해정보, 행정쟁송, 뭐 손실보상 청구, 손해보상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크게는 2개, 작게는 4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소송을 배우게 됩니다. 11개 소송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봅시다. 행정법에서는 11개 소송을 공부하게 돼요. 일단은 손해정보, 돈으로 해주는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하는 경우,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원상 회복. 돈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는데, 원상 회복부터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음주운전 했다고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당했어요. 음주운전 했다 해서 운전면허 취소당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취소송을 했다 칩니다. 좀 이따 나올 텐데, 취소송을 했다가 칩시다. 취소송해가지고, 취소 판결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한 걸 취소하는 거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 회복이 된다. 그게 금전으로 손해배를 전보받는 게 있고 원상 회복을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금전을 해서 손실보상 청구. 이것은 이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실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래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 청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토지보상법에 있어요. 이게 토지보상법에. 그래서 토지소상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를 수송해요. 토지 수용한다는 건 뭐냐면 강제로 토지를 소유권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토지보상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이 소송 형태마다 당사자 소송이 형태로 합니다. 당사자 소송 형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 그래서 이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방 공권력 행사. 이것은 어디 있냐면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을 또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것은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이든 당사소송이든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거. 다만 당사소송은 행정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다 한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배울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손실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두 가지 소송을 손해정보와 관련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공부하게 돼요. 행정법의 특징적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이런 형태가 구제 방법이 없어요. 소송이지 심판은 뭐야? 이런 그건 거기서는 안 배우는데 행정법에서는 특수하게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 올 수도 있고 안 거치고 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또 할 거고요. 행정심판은 이 행정심판 안에서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누가 하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누가 하냐? 행정법원이 한다.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을 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에는 항고심판만 있어요. 항고심판만. 당사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당사 심판이 있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여기 토지 수용할 때 재결 나오거든요. 여기 토지 수용 하게 되면 토지 수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두기만 하세요. 또 나올 테니까 그냥. 사업 인정하고요. 사업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업 인정이 뭐냐면 이 땅을 공익사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땅을 도로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업 인정이 되면 그 땅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토지 수용권을.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 생기면 이제 협의를 해요. 누가? 이 사업 시행자,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를 하게 돼요.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재결로 들어가요. 재결로. 이 재결이 하고 재결하면 이제 이어서 수용 결정하고요. 수용 결정하고 토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 들어두지 마세요. 자주 들어두세요.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이 재결이 이 재결이 처분이거든요. 재결이 처분. 나중에 합니다. 처분인데 이 재결이 또 당사 쟁송이라고도 해요. 네, 들어두세요. 또 할 겁니다. 당사 쟁송이라고 해요. 쟁송은 뭐냐 그러면 여기 쟁송 말하는 거 쟁송. 쟁송은 심판하고 소송을 합친 게 쟁송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당사 심판 뜻이죠. 당사 심판. 당사 심판의 뜻이요. 이상하다. 재결이 처분인데 왜 당사 심판이라고 했지? 그게 의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법에는 당사 심판이 없는데 토지보상법에는 당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재결이 처분이기도 하고 당사 심판이냐? 그 무슨 말이냐면 재결할 때 이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여기서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할지 말지, 토지 수용하게 되면 토지 보상을 얼마 줄지 말지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오거든요. 재결 들어올 때 재결 누가 하냐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해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결정하고요. 토지 보상 결정해요. 그러면 바로 수용 결정하고 토지 보상 결정하냐? 그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땅 수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사업시행자는요? 난 도로를 만들겠어. 너 땅을 수용하겠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토지 수용할 거면 도상금이라도 많이 줘라. 아니다. 예산상 도상금 많이 못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기를. 이렇게. 수용제가 들어와서 토지 수용인회가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 얘기를 들어본다는 거죠. 이 들어오는 과정이 당사 소송과 똑같다. 당사 심판이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결 그 자체는 처분이지만 재결하기 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절차였죠. 재결 절차. 재결 절차는 당사 심판 합격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친구들이 어디서 들었나?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재결을 어떤 친구는 처분이야. 아니야, 재결은 당사 심판이야. 라고 하는 옥신각신 막 싸우는 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둘 다 틀렸어요. 이 재결 그 과정은 당사 심판 성격을 갖고요. 이 재결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부분 있죠. 토지수용에 결정하는 부분. 이것은 처분이다. 아무튼 또 할 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예. 아무튼 행정심판법에는 항고심판만 있고 당사 심판은 없다.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재결하는 과정이 당사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행정심판에는 항고소송만 있습니다. 당사 심판은 없고. 그러면 3개가 있어요. 3개.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음행심판. 3개가 있어요. 3개.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음행심판. 이게 3개가 있어요. 이 차이 뭐냐? 이제 취소해달라는 거죠. 취소해달라. 어떤 행정처분을, 어떤 행정청이 관할 결정한 서장이 나한테 운전면허를 취소를 했단 말이죠.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뭐냐면 써놨지만 이 처분. 대상이 처분일 수도 있고요.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취소 심판의 대상이 처분도 되고요. 거부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 뭐가 있어요? 제가 관악거처장에다가 이 앞에 도로에다가 건물 지으려 해요. 건물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관악구청장한테.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관악구청장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투고 싶을 때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했는데 거부 나온 경우. 무효동항심판은요? 똑같아요. 거부 처분도 할 수 있고요. 거부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음행심판은요? 거부 처분도 할 수 있고요. 부작위도 할 수 있어요. 부작위 이렇게. 거부, 부작위 이렇게. 거부는 맞네요. 그러면 거부는 취소 심판도 할 수 있고 무효동항 심판도 할 수 있고 음행심판도 할 수 있네요. 그죠? 아주 좋은 거네.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심판이 끝나면 이제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은 또 두 가지 나눠져요.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이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은 지금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지방자치법에서 배워요. 지방자치법에서 민중소송이니 기관소송이니 이런 거 배워요. 민중소송이 기관소송이 배워요. 이 민중소송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송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배운다. 지방자치법에서 배운다. 민주소송, 주민소송은 주민소송이 있어요. 민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소송은 이제 민주소송, 기관소송 말하는데 여기서 어디서 배운다? 지방자치법에서 배운다. 간단히 처리해놓고 이제 행정법에서 배우는 행정소송법에서 배우는 거 주관소송인데 이것도 복잡해요 또. 그게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다음에 당사자 소송했어요. 이렇게. 행정심판법에는 당사자 심판이 없다 했죠. 근데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항소소송에 뭐가 있냐? 취소소송이 있어요. 취소소송.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소송. 근데 여기가 차이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의 심판이잖아요.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반 확인소송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취소소송 똑같아요. 처분을 다툴 수 있고요. 거부 처분도 다툴 수 있어요. 무효동 확인 심판은요. 처분을 다툴 수 있고요. 거부 처분도 다툴 수 있어요. 부작위 위반 확인소송은요. 거부는 안 되고요. 부작위는 돼요. 여기랑 차이 있죠. 의무의 심판은 거부, 부작위 할 수 있지만 부작위 위반 확인소송은 거부는 안 되고 부작위만 된다. 여기가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것은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나중에는 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뭘 생소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주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당사소송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당사소송에는 실질적 당사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소송이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아까 여기 보면 손실벌 청구가 당사소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실질적 당사소송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당사소송을 얘기하면 다 실질적 당사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거. 이런 형태 엄청 많아요. 근데 형식적 당사소송은요 한 개 딱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배워요 한 개. 여기 토지수용이죠 토지수용. 여기서 만약에 토지수용 여기 갑시다. 여기 형식적 당사소송이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잠깐 봅시다. 그죠? 또 할 텐데 이제 토지 수용을 하게 위해서는 사업 인정한단 말이죠. 국토부 장관이 이 토를 앞에 있는 도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으면 그 도로를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토지 수용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하죠. 수용할지 말지. 네, 토지 보상은 얼마 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이 들어옵니다. 재결할 때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는데 뭘 결정한다? 수용 결정하고요. 또 이 토지를 수용한다 라는 결정하고요. 보상금 얼마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좋죠. 그죠? 사업시행 좋죠. 근데 토지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는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좋아 내 땅은 저 땅은 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토지 수용 해가라. 대신 보상금 많이 줘야지. 한 1억원 줘야지. 근데 토지 수용료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해야 되죠? 그죠? 이거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데 이것이 형식적 당사소송이에요. 딱 한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어, 한 개. 그럼 왜 형식적이냐? 왜 이것을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왜 형식적 당사소송을 하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왜 형식적 당사소송이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형식적하고 실질적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소송의 형식을 당사자 소송을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소송의 형식을 당사자 소송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재결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결 절차는 당사자 소송 형태가 같지만 그 재결 자체는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분이면요. 처분이잖아요. 재결 안에는 수용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보상금 지급 결정이라는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와요. 뒤에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걱정 노트북이 다 못 따라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다 나오니까.
지금 하기 전에 좀 어떤 거 하는 건지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좀 풀어야지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결정했잖아요. 재결에는 수용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고 토지 보상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분이래요. 처분이면요. 여기 오시죠. 여기. 형님 취소 심판을 할 수 있죠. 재결에 대해서. 무효동항 심판도 할 수 있죠. 음행 심판은 안 되고 거부 부장이니까. 취소소송도 할 수 있죠. 처분이니까. 그죠? 무효동항 심판은 처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처분 나와. 처분인데 근데 분명히 토지보상금 부분은 이 재결 안에 들어와서 처분인데 이 처분이면 취소 심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효동 항의 심판을 한다든가 뭐 취소소송을 한다든가 무효동 항의 소송을 한다든가 이 처분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감청송을 해요. 진감청송을 해요. 그래서 실질은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질은 항고소송인데 실질은 이 재결 토지보상금 부분은 재결 안에 들어가서 처분인데 실제로 항고소송인데 소송 형식을 당사성해라 이렇게 한 소송 형식을 당사성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그러면 왜 처분인데 당사성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용 결정하고 토지보상 결정하고. 그런데 토지보상은 누가 줘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이 도로를 까겠다고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이 앞에 있는 도로를 까겠다고 토지수용권을 땄어요.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죠? 그럼 GS건설이 이 토지수용자한테 토지보상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금을 결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원고 토지소유자가 피고 사업시행자 상대로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 청구성이 있고요. 이건 감액 청구성이 있어요. 이게 증액 청구성 누가 하겠어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증액 청구성, 감액 청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상대로 해서 감액 청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원고 표관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토지수용인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냐? 돈 주는 사람이 사업시행자니까 내가 토지수용인에 내가 일단 토지보상을 결정하지만 이거 다툼이 있으면 어차피 돈 줄 사람은 사업시행자 돈을 줘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다퉈라. 너희들끼리 다투라 해가지고 소송의 형식을 당사성해라. 그렇게 한 소송이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입니다. 딱 한 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매번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또 할 거니까 잠깐 이렇게 해놓고 쉬었다가 합시다.